요양원 복도 끝,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옵니다. 정희야, 오늘도 그림 그릴까? 만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해고했던 그 사람, 박경수였습니다. 동성물산 맞지? 박경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먼. 이 사장도 나이 들었네. 만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박경수는 만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만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감정은 집에 두고 오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키는 순간 이만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살.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은 여전히 정확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어서 몸은 회사를 떠났지만 생체 시계는 아직도 출근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관절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만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덩그러니 놓인 반찬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 일주일 전에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해도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전기밥솥 버튼을 누르고 만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했지만 만수의 귀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막을 채우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만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만수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만수의 가슴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꾸만 혼잣말이 늘어갔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 한수진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투병 기간은 길었지만 끝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만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빈 침대를 볼 때마다 아내의 부재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 이준석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는 3년쯤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끊긴 게 아니라 서로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형식적인 문자 한 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수는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 일에만 매달려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만수는 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김치, 멸치볶음.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요즘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만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오전 8시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책을 읽자니 눈이 침침했고
산책을 하자니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얕은 선잠을 자다가 깨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광고 전단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무심코 그것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치킨집 광고, 부동산 전단, 그리고 하얀 종이 한 장. 양평군립요양원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잠시 그 전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원봉사.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젊은 시절 만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간은 넘쳐났고 할 일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전단지를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멈추게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호기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그래, 한번 가볼까? 만수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 자원봉사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만수의 하루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양평군립요양원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만수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만수는 불현듯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곳에 가본 게 언제였을까요? 은퇴한 뒤로 만수의 생활 반경은 아파트와 마트, 병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만 나갔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가에는 국화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흰색, 보라색, 형형색색의 국화가 가을의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꽃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화로 말씀드렸던 이만수입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분을 불러드릴게요.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한 여인이 걸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단정한 옷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잔잔했지만 어딘가 강렬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술치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윤정이. 만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만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만수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정희는 요양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는 약 50명의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홀로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무슨 계기로 봉사를 하시려고 마음먹으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심심해서? 외로워서? 그런 말을 하기엔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만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만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는 듯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찾으셨군요.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처음 오신 분치곤 눈빛이 참 깊네요.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희의 말에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속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까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에 의지한 채였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노인은 정희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그림 그릴까? 노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 선생님.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계셔요. 인사 나누세요. 노인은 만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만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의 얼굴. 주름이 가득했지만 만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동성물산 본사 로비에서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던 얼굴이었습니다. 박경수, 회사의 경비였습니다. 만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만수는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무자비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경비, 청소, 식당, 비정규직부터 잘라냈습니다. 박경수도 그때 해고당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날 박경수는 만수의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일밖에 할 줄 모릅니다. 퇴직금도 필요 없습니다. 제발. 하지만 만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감정은 집에 두고 오세요. 이건 사업입니다. 박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만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흐른 뒤 만수는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이런 곳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만수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경수는 만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처음은 아니지. 우린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경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해고한 사람의 얼굴을.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성물산 맞지? 박경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박경수의 눈에서 원망을 볼 줄 알았습니다. 분노를 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먼.
이 사장도 나이 들었네. 박경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경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쉰 목소리, 그리고 담담했던 눈빛. 만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계셨구나.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만수는 박경수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당시 해고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경비, 청소원, 식당 아줌마들 모두 50명이 넘었습니다. 만수는 그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경수만큼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박경수는 만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만수는 38살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회사를 키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동성물산은 중소기업이었지만 만수는 대기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습니다. 당시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갚기도 벅찼습니다. 만수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정규직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당장 통보하세요. 일주일 안에 모두 내보내야 합니다. 인사팀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장님, 그분들 중엔 10년 넘게 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유예기간이 뭡니까? 회사가 망하면 정규직도 다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즉시 실행하세요. 만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사무실 문을 닫고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박경수가 만수의 사무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박경수는 경비로 15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실했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겐 그저 비정규직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사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경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수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경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일어나세요. 하지만 박경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일밖에 할 줄 모릅니다. 퇴직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발. 박경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런 순간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박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이건 회사의 결정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어쩔 수 없으면 누가 어쩔 수 있습니까? 사장님 한마디면 됩니다. 제발. 박경수의 목소리는 애원이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감정은 집에 두고 오세요.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박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만수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걸이, 무너진 어깨.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야. 그 후로 박경수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만수는 다시는 박경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동성물산은 중견기업이 되었고 만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는지 만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만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도 누군가의 삶이 있겠지요. 누군가의 아픔이 있겠지요.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만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건 무엇입니까? 빈집, 외로움, 그리고 후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만수는 가야만 했습니다. 박경수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박경수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경수는 눈을 떴습니다. 만수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또 왔네. 네,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만수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박경수는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앉게. 만수는 박경수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경수는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미안한가? 그때 그렇게 내보낸 것이 이미 30년 전 일이네. 자네도 나도 늙었어. 박경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박경수와 긴 대화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날씨 이야기를 나누거나 점심 메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만수에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경수는 만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고당한 뒤 박경수는 여러 일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공사장 경비, 주차장 관리, 아파트 경비.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고 무릎과 허리가 상했습니다. 결국 70이 되던 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었고 혼자 살기 힘들어져 요양원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박경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작은 전시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미술치료 시간에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정희는 만수에게도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꼭 오셔야 해요. 박 선생님도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 날
만수는 요양원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벽면에는 크고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풍경화, 수채화로 그린 꽃그림, 크레파스로 그린 추상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들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그림들을 감상했습니다. 박경수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바닷가 풍경이었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와 모래사장. 그림 한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고향 바다, 다시 가고 싶다. 만수는 그 글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세요? 다들 정말 열심히 그리셨네요. 만수는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만수를 강당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정희의 그림들이 따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화였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중 한 그림이 만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얀 봉투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흐릿해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림 제목은 미발송 편지였습니다. 이 그림은 뭔가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예요. 누구나 한 통쯤은 있잖아요. 전하지 못한 말, 보내지 못한 마음. 그런 것들을 그렸어요. 누구에게 보내려던 편지였나요? 만수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님께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그렸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모님. 정희는 분명 고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모님이 누구신가요? 정희는 만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진. 제 고모님이셨어요. 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수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가 아내의 조카였다니.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익숙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만수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고모부님이 저를 기억 못하실 거라는 것도요. 저는 어릴 때 몇 번 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모부님을 알아봤어요.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고모부님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거든요. 만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는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고모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수는 차가운 사람 같지만 그 안은 참 따뜻해. 다만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야. 고모님은 고모부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외로우셨어요. 만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저는 다른 분들 챙겨야 해서요. 정희는 떠났습니다. 만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미발송 편지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전하지 못한 마음, 만수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문서, 계약서, 영수증. 만수는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밑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인 이만수.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만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언제 쓴 걸까요? 왜 만수는 이 편지를 몰랐을까요? 만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당신은 회사에 있겠죠. 오늘도 늦게 들어오겠죠. 저는 이제 당신을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요.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지쳤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혼할 때 약속했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당신이 말한 행복은 돈이었어요. 큰 집, 좋은 차, 비싼 옷.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당신이 필요했어요. 저녁 식탁에 당신이 없을 때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요. 웃음소리가 나오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당신이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워서 떠나는 거예요. 곁에 있는데도 그리운 사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은 모르겠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에 눈꺼풀이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핏기라고는 없었습니다. 만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가지 말아야 할까요? 정의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만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만수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미소였습니다. 만수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만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노인분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같이 하실래요? 제가 그런 걸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정희는 만수를 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당에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경수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정희는 만수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편한 시 하나 골라서 읽어주세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요. 만수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여러 시가 있었지만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만수는 어릴 적 학교에서 배웠던 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외워야 할 암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구절을 읽을 때 만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시를 다 읽고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만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박경수도 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담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만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르신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수는 책을 정리하며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희는 만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박경수가 다가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 사장, 박경수가 만수를 불렀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네, 박 선생님. 오늘 시 낭독 좋았네. 목소리에 힘이 없지만 마음은 느껴졌어. 박경수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경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했구먼. 예전엔 그렇게 차가웠는데.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만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박경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만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그때 만수가 말을 꺼내려 하자 박경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게.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자네도 힘들었겠지. 젊은 나이에 회사를 짊어지고 가려면 얼마나 무거웠겠나. 박경수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경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웠네. 자네가 60 넘어 길거리에 내던져진 기분이 어떤지 아나. 죽고 싶었어? 정말로. 만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경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 처자식이 있었으니까. 아내는 병원비가 필요했고 아들은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일했지. 공사장에서, 주차장에서, 아파트에서 60 넘은 몸으로. 박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경수는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원망하지 않네. 세월이 흐르니 이해가 되더군. 자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 회사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고 그게 우리였던 거야.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경수의 용서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로만 봤어요. 인건비 절감 대상으로만 봤어요.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경수는 만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그날 오후 만수는 정희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고모부님을 용서한다고요. 미운 게 아니라 그저 외로웠다고요. 만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어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죠. 고모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더 슬퍼하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고. 정희의 말에 만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편지 고모님이 쓰신 거예요. 보내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두셨던 편지. 제가 고모님 유품을 정리할 때 봤어요. 고모부님께 전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만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늦었지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매일 요양원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봉사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어드리고 가끔은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만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만수는 박경수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박경수는 눈을 감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박경수는 눈을 떴습니다.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많지. 인생에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어떤 일이요? 박경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그게 제일 후회돼. 만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경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나는 술을 마셨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갔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저 밥을 차려주고 옷을 빨아주고 조용히 내 옆에 있어줬어. 박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갔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울고 있더군. 나는 모른 척했네. 들어가서 그냥 잤어. 아내에게 위로 한마디 건네지 못했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만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박경수의 이야기는 만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네. 병원에 갔더니 암이었어. 말기였어.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 하지만 아내는 석 달밖에 버티지 못했어. 박경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가 내 손을 잡았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했던 건 가난 때문이지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위로했어. 만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박경수는 만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도 그렇지? 아내분께 잘해드리지 못했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경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남자들은 다 그래. 사랑하는 법을 몰라. 그저 돈 벌어오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하지만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손 잡아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사랑이라는 걸. 만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정원 벤치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경수는 말없이 만수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희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를 보더니 의자를 권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만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내가 한수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모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를 부르셨어요. 병실에서요. 고모님은 너무 야위셨어요. 거의 뼈만 남으셨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모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만수에게 전해줘. 내가 사랑했다고. 마지막까지 사랑했다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울면서 물었어요.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고모님은 웃으셨어요. 만수는 울 거야. 내가 그런 말하면 무너질 거야. 그래서 못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수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고모부님, 고모님은 정말로 고모부님을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단지 외로우셨을 뿐이에요.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나던 날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 때문이었죠. 병원에서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어요. 계약이 끝나고 병원에 갔을 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전해준 말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남편을 기다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내를 보내고도 울지 못했어요. 만수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정희는 만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우세요. 이제라도 슬퍼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만수는 정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후회가, 미안함이, 사랑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만수는 정희와 함께 요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 네, 고맙습니다. 저를 여기로 이끌어준 것.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부님이 스스로 오신 거예요. 변화하고 싶었던 거죠.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내가 보고 있을까요? 미소 짓고 있을까요? 수진아, 이제야 알았어. 내가 원했던 게 뭔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만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지만 만수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만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모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틀 후 만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이준석의 번호였습니다. 만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받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보다 낮아진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요양원에서 봉사 중이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봉사요? 아버지가요? 그래. 사람들하고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준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변하신 것 같네요.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늙어서야 정신 차렸지. 늦었지만.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준호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궁금하대요. 만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자. 만수에게는 준호라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석이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만수는 축하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만수와 준석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데리고 가도 될까요? 요양원으로요. 만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할아버지가 기다리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자를 만난다. 처음 보는 손자를. 만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만수는 요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번이나 시계를 보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싫어하면 어떡하죠?
무서운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누구 기다리세요?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온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만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준석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인사드려. 할아버지시다. 준호는 조금 망설이더니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꾸벅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만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준호구나. 할아버지다. 처음 만나서 반갑다. 준호는 만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여기 계세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일하거든.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 어르신들이요? 할아버지도 어르신인데요. 준호의 말에 만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준석도 웃었습니다. 정희도 웃었습니다. 로비가 따뜻해졌습니다. 만수는 준호를 데리고 요양원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요? 만수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있어서지.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만수는 정원으로 준호를 데리고 갔습니다. 박경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박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선생님, 제 손자입니다. 준호라고 해요. 박경수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생겼구먼. 할아버지 닮았네. 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박경수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좋으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되는 일 있어요?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8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까요? 준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후회에 대해 배웠나 봐요. 자꾸 물어봐요. 만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회? 많지. 할아버지는 후회가 아주 많단다. 그럼 슬퍼요? 응, 슬프지. 하지만 괜찮아. 왜요?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도 지혜가 되더구나. 후회를 통해서 할아버지는 뭐가 중요한지 배웠거든. 준호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자의 체온이 만수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내내 만수는 준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미술치료 시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준호는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크레파스로 하늘을 그리고 구름을 그리고 새를 그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준호를 귀여워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준호야, 그림 잘 그리는구나. 우리 손자 같네. 예쁘게 자라라. 준호는 신이 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웃음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내가 놓쳤던 것이구나. 준석이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준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 안 계셨잖아요. 엄마 혼자 힘들게 키웠어요. 그래서 연락 안 했어요.
만수는 준석의 어깨를 감쪽 안았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지. 아빠 노릇을 못했어. 미안하다.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수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에서 정희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님 보고 계시죠? 고모부님이 변하셨어요. 이제 행복해지실 거예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준석과 준호는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만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할아버지가 기다릴게. 만수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석도 만수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요양원 마당의 은행나무는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만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만수가 요양원에 처음 온 지 3달째였습니다. 만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서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만수는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깨달음을, 감사함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만수는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났다. 용서받았고 사랑했고 나눌 수 있었다. 이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삶이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사람이었다. 내가 놓쳤던 것은 사람이었다. 만수는 펜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적시지 않도록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나 이제야 알았어. 내가 원했던 게 뭔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사귀가 만수의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만수는 그 잎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만수는 그 잎을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준석도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만수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만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만수는 준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만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그림 그려요? 그럼 오늘은 준호가 뭘 그릴 건데? 할아버지 얼굴이요. 준호의 말에 만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준석도 웃었습니다. 3사람은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미술치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경수도 왔습니다. 요즘 박경수의 얼굴엔 미소가 많아졌습니다. 오후 내내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준호는 진짜로 만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그리고 크게 웃는 입. 준호는 그림을 들고 만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닮았죠? 만수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만수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아버지 보물로 간직할게.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르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 낭독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실래요?
어르신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경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사장이 읽게 해주시오. 목소리가 좋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수는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시집을 건넸습니다. 만수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한 편의 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태주의 풀꽃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도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를 다 읽고 만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소중함을 알고 오래 보아야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만수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석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석과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정희와 함께 요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도 시를 읽으셨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마지막 시였어요. 마지막이요?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정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사랑했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늘 사랑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어줘서. 이제 나는 당신이 원했던 사람이 되려고 한다. 늦었지만 노력할 것이다. 천국에서 지켜봐 달라. 사랑한다. 정희는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아내 산소에 갖다 놓으려고요.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정희는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용서할 줄 알게 되어서 지혜로워진다더군요. 저는 이제야 그걸 배웠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모부님, 고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기가 있었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고맙다 살아있어서. 석양이 천천히 저물어 갔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가슴은 밝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만수는 진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창문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경수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린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만수는 정희와 함께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내일도 이곳에 올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만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용서의 의미를. 그날 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배운 사랑과 용서. 이것이 내가 찾은 지혜다. 오늘도 감사하다. 내일도 감사할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날이 선물이다. 만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만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삶. 만수는 마침내 그것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